신윤복, 그대는 오늘부로 도화서에서 내쫓긴다. 붓을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떨린 것이 아니라 굳어버렸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도화서 제조가 제 그림 한 점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20회 가까이 붓을 잡아온 이곳, 조선 최고의 화원들이 모인 이곳에서 쫓겨난다는 것. 화원에게는 죽음이나 다름없는 선고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유교의 나라에서 예법을 중시하는 이 땅에서 어찌 이런 음란한 것을 그릴 수 있단 말이냐? 제조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그림. 거기에는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여인과 그 여인을 올려다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단오날 밤, 그네를 타던 기생이 양반나리를 유혹하는 장면.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그렸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기엔 그것이 풍기문란이었고 음란이었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그렸습니다. 사대부들이 숨기고 싶어 하던,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던 그 진실을요. 양반들은 낮에는 유교 경전을 읽고 예법을 논하지만 밤이 되면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정절을 강조하고 내외를 따지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기생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그 위선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화서에 들어온 것은 21살 때였습니다. 아버지 신한평도 화원이셨고 할아버지 신사임당의 핏줄을 이어받았다는 이유로 어렵지 않게 입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화원들처럼 왕실의 초상화를 그리고 궁중 행사의 기록화를 그렸습니다. 붓가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 속 사람들은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경직되고 형식적이고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화포 위의 인물들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법에 맞춰 포즈를 취한 인형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의 모습인가? 어느 날 밤, 저는 도화서를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발길이 향한 곳은 종로의 기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가면을 벗은 예법에 갇히지 않은 진짜 인간의 얼굴이 궁금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양반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기생의 어깨를 끌어안았습니다. 경전을 논하던 그 입으로 외설스러운 농담을 던졌습니다. 기생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체념일까요? 계산일까요? 아니면 그것조차 아닌 생존을 위한 가면이었을까요? 저것이 진짜 조선이구나. 저는 그날부터 밤이면 기방으로, 거리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낮의 얼굴과 밤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 유교의 가면 뒤에 숨겨진 욕망들, 담장 안에 갇혀 있어야 할 여인들이 담장 밖을 그리워하는 눈빛. 저는 그것들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린 그림은 월화정인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만난 남녀. 여인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남자는 그 아래서 올려다봅니다. 기생도 아니고 양반 규수도 아닌 그저 한 명의 여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러 담장을 넘어온 여자였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사람의 모습. 형식에 갇히지 않은, 욕망을 숨기지 않은 진짜 인간의 얼굴. 저는 더 그리고 싶었습니다. 단오풍정을 그렸습니다. 그네를 타는 기생들, 치마가 바람에 날리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림, 여인들이 담장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 유교 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청금상년을 그렸습니다. 연못가에서 치마를 걷어 올리고 연잎을 따는 여인. 발목이 드러나고 종아리가 보입니다. 음란하다고요?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의 몸, 그것을 숨겨야 할 이유가 뭡니까? 주유청강을 그렸습니다. 뱃놀이를 즐기는 기생과 양반들. 술잔이 오가고 기생이 양반의 무릎에 기댑니다. 낮에 예법을 논하던 그들이 이 밤에는 이렇게 지낸다는 것.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저는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사대부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것들을 더 적나라하게 그렸습니다. 기방에서 벌어지는 일들, 남녀가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들,
유교가 금기시하는 모든 것들. 도와서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윤복이 이상한 그림을 그린다더라. 풍속화라고 하지만 사실상 음화 아닌가. 여자들을 저렇게 그리다니 예법이 없군.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개의치 않으려 했습니다. 제가 그리는 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양반들이 보고 싶지 않아 하는,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대부들은 입으로는 음란하다고 욕하면서도 뒤로는 제 그림을 사갔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펼쳐보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기방에 가져가 기생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이유야 어찌됐든 제 그림은 은밀하게 거래되었습니다. 도와서 제조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네, 그림이 기방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아느냐? 처음에는 경고였습니다. 이제 그만 그리라고. 왕실 화원의 명예를 생각하라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과감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연소답청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젊은 양반이 기생을 찾아가는 장면, 담장 너머로 넘어가려는 남자와 그를 기다리는 여인. 이제는 담장 안의 여인도 담장 밖의 남자도 아닌 담장을 넘는 순간 그 자체를 그렸습니다. 금기를 넘는 순간, 질서를 어기는 순간, 욕망이 예법을 이기는 순간, 그림은 즉시 압수되었고 저는 도와서 제조 앞에 끌려갔습니다. 마지막 경고다. 네가 만약 한 번 더 이런 그림을 그린다면 도화서에서 쫓겨날 것이다. 하지만 저는 붓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쾌락의 대가를 치르는 장면, 양반이 기생의 초야권을 사는 모습, 돈이 오가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그 추악한 순간을. 그것이 오늘 제가 도화서에서 쫓겨나게 된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네가 그린 것은 예술이 아니다. 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약이다. 제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짓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을 그렸을 뿐입니다. 네가 본 것이라고? 그것은 네가 보고 싶었던 것일 뿐이다.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거울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도와서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화원이 아닌 저는 누구입니까? 붓은 들 수 있지만 그림을 팔 곳이 없는 화가는 무엇입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그리지 않아도 되는, 예법에 맞춰 붓을 놀리지 않아도 되는, 제가 보고 싶은 것을, 제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릴 수 있는 자유. 그런데 그날 밤 누군가 제 처소를 찾아왔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그렸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화원님, 제 그림을 그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화장 아래 숨겨진 피곤함, 웃음 뒤에 감춰진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남기고 싶어 하는 간절함. 무엇을 그려드릴까요? 제 진짜 모습을요. 기생이 아닌 그저 한 명의 여자로서의 제 모습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도화서에서 쫓겨난 진짜 이유를, 제가 그림을 그려야 하는 진짜 이유를. 저는 권력자들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붓을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사람들의, 지워진 사람들의, 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 화가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앞으로 그려나갈 그림들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클지, 그리고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얼마나 뒤흔들지.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기생은 치마폭에서 은자 몇 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랜 시간 모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눌러주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녀의 이름은 홍랑이었습니다. 16의 기적의 이름을 올렸고 이제 24. 기생으로서는
전성기가 지나가는 나이였습니다. 양반들은 점점 더 어린 기생들을 찾았고 홍랑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양반가의 소녀였습니다. 어머니는 몸종이었고 아버지는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죠. 홍랑이 차를 따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1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댁에 적실 부인께서 저를 기방으로 팔았습니다. 집안의 치부를 없애기 위해서였죠. 저는 붓을 들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화장을 지우고 단정하게 머리를 올린 모습. 기생복이 아닌 평범한 저고리와 치마를 입은 그녀는 어느 집 규수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화원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제 진짜 얼굴을 그려주세요. 웃지 않는 얼굴, 가면을 벗은 얼굴을. 저는 그날 밤새도록 그림을 그렸습니다. 홍랑의 눈빛, 그 속에 담긴 체념과 강인함, 기생으로 살아가기 위해 단련한 마음, 동시에 여전히 남아있는 순수함, 그 모든 것을 화폭에 담으려 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홍랑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제 모습이군요. 처음 봅니다. 제 진짜 모습을. 그날 이후 소문이 퍼졌습니다. 도화서에서 쫓겨난 화원이 기생들의 초상을 그려준다고. 그것도 그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얼굴을 그려준다고. 기생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은밀하게, 어떤 이는 당당하게. 저마다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원하는 것은 같았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다는 것. 기생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것.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렸습니다. 일무라는 기생은 시를 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양반들과 시를 주고받으며 풍류를 즐겼지만 정작 그녀가 쓴 시는 어디에도 남지 못했습니다. 기생의 시는 문학이 아니라 기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녀가 시를 읽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진지하고 우아한 한 명의 시인으로서의 모습을. 소춘이라는 기생은 검은 고를 탔습니다. 명인의 솜씨였지만 그녀의 음악은 늘 기방 안에서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연주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음악에 빠진, 세상을 잊은 순수한 예술가의 얼굴을. 하지만 모든 기생이 예술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난설이라는 기생은 20이 채 되기 전에 이미 몸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술과 밤샘으로 얼굴은 부었고 기침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그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그려주세요. 기생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저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을 그림으로 남기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하지만 난설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해서, 제가 아름답지 않다고 해서 제 존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여기 있었다는 것을, 살았다는 것을 남기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이게 하는 것, 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존재들을 화폭에 새기는 것. 그것이 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그림이 너무 유명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생들 사이에서만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양반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도화서에서 쫓겨난 신윤복이 기생들의 초상을 그려준다고. 그것도 매우 사실적으로. 어떤 양반들은 호기심으로 찾아왔습니다. 신화원, 나도 한번 그려주게. 내가 아끼는 기생과 함께 있는 모습을.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기생을 양반의 소유물처럼 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절?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는데?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자네가 기생들 그림은 그려주면서 왜 나는 안 되는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생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즐기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제 그림을 그려줄 수 없었습니다. 거절당한 양반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험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신윤복이 기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더라.
돈도 받지 않고 그림을 그려준다니 수상하지 않은가. 도화서에서 쫓겨난 이유가 다 있구만. 저는 개의치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홍랑이 어느 날 상처투성이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어제 술자리에서 한 양반이 제게 화원님과의 관계를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그저 그림을 그려주셨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홍랑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그림 때문에 그녀가 다친 것입니다. 더는 그림을 그려주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이 위험해집니다. 안 됩니다. 홍랑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화원님, 이 정도는 늘 겪는 일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화원님께서 저희를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람이라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죽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무덤도 없고 이름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원님의 그림 속에서는 저희가 살아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제 자기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기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왔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남기고 싶어서, 기억되고 싶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아니,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더 과감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생들의 일상을 그렸습니다. 화장하는 모습, 술상을 나르는 모습, 지친 얼굴로 새벽에 돌아오는 모습. 아름답지만은 않은, 하지만 진실한 모습들. 그리고 양반들이 보고 싶지 않아 하는 장면들도 그렸습니다. 기생을 때리는 포주, 취객에게 끌려가는 어린 기생, 돈을 세는 기방 주인의 탐욕스러운 얼굴. 이것이 기방의 진짜 모습이다. 아름다운 기생들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다. 제 그림은 점점 더 사실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어느 날 제 처소의 관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신윤복, 너를 체포한다. 풍속을 어지럽히고 질서를 문란케 한 죄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늦게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네, 그림이 온 한양에 퍼져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기생들이 양반에게 대항하고 신분 질서를 부정하게 만든다. 저는 그저 본 것을 그렸을 뿐입니다. 본 것을 그렸다고? 네가 그린 것은 진실이 아니라 왜곡이다. 관리가 제 그림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홍랑의 초상, 일무의 모습, 수춘의 그림, 한 장 한 장 찢어지는 그림들. 저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원님을 놔주세요. 기생들이었습니다. 홍랑을 비롯한 수십 명의 기생들이 제 처소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화원님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를 그려주셨을 뿐입니다. 관리가 비웃었습니다. 기생 주제에 감히 썩 물러나지 못할까. 화원님께서 저희를 사람으로 봐주셨습니다. 저희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그린 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존재의 증명이었고 저항의 기록이었고 변화의 씨앗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관리들은 기생들을 밀쳐내고 저를 끌고 갔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가는 길,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기생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굴복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였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신윤복, 내 죄를 알겠느냐? 의금부 관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 수 없었습니다. 밤새 신문을 당하며 얻은 상처들이 온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풍속을 문란케 하고 기생들을 선동하여 신분 질서를 어지럽혔다. 이것이 내 죄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무엇을 선동했습니까? 저는 그저 그들의 얼굴을 그렸을 뿐입니다. 얼굴을 그렸다고? 너는 그들을 사람처럼 그렸다. 그것이 문제다. 사람인데 사람처럼 그렸다는 것이 죄입니까? 관리가 책상을 쳤습니다. 기생은 사람이지만 양인이 아니다. 천민이다. 그들을 양반 규수처럼 사대부처럼 그리는 것은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제 그림이 보여주는 진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생도 사람이라는 것, 천민도 감정이 있다는 것,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인간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풍속화라는 이름으로 음란한 그림을 그려 사대부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게다가 기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풍기를 문란케 했다. 이를 어찌 변명할 것이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리의 눈을 똑바로 쳤습니다. 저는 누구와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가로서 그들의 모습을 그렸을 뿐입니다. 만약 사대부들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그것은 제 그림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행동 때문입니다. 매가 날아왔습니다. 얼굴에, 등에, 다리에. 저는 견뎠습니다. 아픔보다 더 강한 것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다는. 사흘째 되는 날, 기생 일무가 의금부에 끌려왔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무, 네가 신윤복과 어떤 관계였는지 사실대로 말하라. 일무는 떨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의금부에서의 고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기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으니까요. 화원님께서는 저의 초상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뿐인가? 다른 것은 없었는가? 없었습니다. 거짓말. 너희가 은밀하게 만났다는 증언이 있다. 일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시를 좋아합니다. 화원님께서는 제가 시를 읽는 모습을 그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기생이 아니라 한 명의 시인으로 봐주신 분은 화원님이 유일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관리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입맛을 다셨습니다. 좋다. 그럼 이렇게 하자. 신윤복, 네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풀어주겠다. 하지만 만약 거부한다면. 관리가 일무를 가리켰습니다. 이 기생을 비롯한 내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 모든 기생들을 선동죄로 다스릴 것이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기생들에게 선동죄가 씌워지면 그들은 죽습니다. 아니, 죽는 것보다 더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어서 대답하라. 저는 일무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 거기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게 굴복하라는 간절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화원님, 굴복하지 마세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일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관리들에게는 들리지 않게. 저희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하지만 화원님의 그림 속에서는 살아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디 붓을 놓지 마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다칩니다. 제가 굴복하면 기생들은 살지만 진실은 묻힙니다. 제가 거부하면 진실은 남지만 기생들이 죽습니다. 시간이 없다. 어서 선택하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의금부 문이 열렸습니다. 한 관리가 급히 들어와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신문하던 관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상감마마께서? 예, 신윤복의 그림을 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이 왜 제 그림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하지만 관리들은 당황한 듯 했습니다. 일단 신문을 중지하라. 그리고 신윤복을 의금부에 가두어 두어라. 저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좁고 어둡고 습한 곳.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적어도 당장은 기생들이 안전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이안이 되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는 궁궐로 불려갔습니다. 임금 앞에 섰습니다. 아니, 엎드렸습니다.
제 그림들이 임금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월화정인, 단오풍정, 청금상년, 주유청강, 그리고 제가 기생들을 위해 그린 초상화들까지. 고개를 들어라. 임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송구하옵니다. 전하, 송구할 것 없다. 솔직히 말하겠다. 내가 이 그림들을 보고 싶었던 이유는 네가 풍속을 문란케 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하지만 막상 보니 임금이 그림들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음란한 그림이 아니구나. 진실한 그림이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대는 조선의 민낯을 그렸다.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 하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모습을. 양반들의 위선, 기생들의 고통, 신분 제도의 부조리, 그 모든 것을. 전하, 의금부에서는 그대를 벌하려 한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 그림들은 보존되어야 한다. 후세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도록. 저는 감히 고개를 들어 임금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대를 풀어줄 수는 없다. 신하들이 반발할 것이고 질서가 흔들릴 것이다. 대신 이렇게 하자. 그대는 궁 밖으로 추방된다. 한양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추방. 화가에게는 죽음과 다름없는 형벌이었습니다. 한양을 떠나면 그림을 팔고 또 보여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림은 계속 그려라. 네가 본 것을, 네가 느낀 것을. 언젠가는 이 그림들이 빛을 볼 날이 올 것이다. 전하, 감사하옵니다. 감사는 필요 없다. 다만 한 가지만 묻겠다. 그대는 왜 기생들을 그렸느냐? 권력자를, 영웅을, 아름다운 풍경을 그릴 수도 있었는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전하, 권력자는 이미 역사에 기록됩니다. 영웅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기생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그들이 살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저는 그들도 여기 있었다는 것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구나. 좋다. 가거라. 그리고 계속 그려라. 저는 한양을 떠났습니다. 기생들과 작별 인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몰래 편지 한 장을 남겼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제 기억 속에, 그리고 제 그림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저는 지방을 떠돌았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가는 곳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는 기생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 밭을 가는 농부, 고기를 잡는 어부,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들도 기생과 같았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이 나라를 실제로 떠받치는 사람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권력자가 아니라 민중을,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기록되는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하지만 시간이 흘수록 제 몸은 약해졌습니다. 떠돌이 생활은 고되었고 제대로 된 식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림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떠돌이 화가의 그림을 사지 않았습니다. 50살이 되던 해에 저는 한 산골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더는 걸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마지막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장의 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그림을 배우고 싶어요. 여자가 그림을? 안 된다. 여자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왜요? 할아버지는 기생들도 그리셨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왜 그림을 배우면 안 돼요? 소녀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누구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와라. 가르쳐 주마. 저는 마지막 1년을 그 소녀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데 썼습니다. 붙잡는 법, 색을 쓰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림은 아름다운 것만 그리는 게 아니란다. 진실을 그리는 거야. 네가 본 것을, 네가 느낀 것을 정직하게 그리는 거지.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처럼요? 그래, 나처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겨울날 밤, 저는 마지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여러 얼굴이 있었습니다. 홍랑, 일무, 소춘, 난설. 제가 그렸던 모든 기생들의 얼굴, 그리고 제가 만났던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저는 뒷면에 글을 썼습니다. 이들은 모두 살아 있었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기억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여기 존재했다. 이 그림이 그 증거다. 그리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이게 했습니다. 없는 것처럼 취급받던 존재들을 화폭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 그림들은 과연 후세에 남을까? 아니면 저와 함께 사라질까? 그 답을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렸다는 것,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제가 눈을 감은 후 일어난 일들은 제가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해 들은 이야기로, 그리고 남겨진 기록으로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제 그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가 죽은 후 제가 가르쳤던 그 소녀가 제 그림들을 모았습니다. 움막에 흩어져 있던 수백 장의 그림들을. 그녀는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했고 나무 상자에 담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쳐 그린 그림들이에요. 이것들은 보존되어야 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쓸모가 있나? 기생이나 천민들 그림 아닌가? 그냥 태워버리는 게 낫지. 소녀는 그림들을 지켰습니다. 집 다락에 숨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어른이 되었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림들을 가지고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제가 했던 말을. 이 그림들은 언젠가 빛을 볼 거란다. 사람들이 진실을 볼 준비가 되었을 때 그녀는 여러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화원들, 수장가들, 선비들. 하지만 대부분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신윤복, 도화서에서 쫓겨난 그 화원 말인가? 그의 그림은 풍속을 어지럽힌다고 금지되었네? 기생들을 그린 그림이라고? 그런 저속한 그림은 필요 없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늙은 수장가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그림들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신윤복의 작품이란 말인가? 예, 맞습니다. 믿을 수 없군. 이런 그림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니. 늙은 수장가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보물이네. 아니, 보물 이상이야. 이것은 우리 시대의 거울이야. 그는 그림들을 샀습니다.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잘 보관하겠네. 언젠가 세상이 바뀌면, 사람들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면 그때 세상에 공개하겠네. 소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그림들이 안전하다는 것에. 하지만 문제는 한양에 남아있던 제 그림들이었습니다. 제가 도화서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린 그림들, 그리고 기생들에게 준 초상화들. 그림들은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양반들이 몰래 사고 팔았습니다. 겉으로는 음란하다고 욕하면서 뒤로는 높은 값에 거래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불태워졌습니다. 유교적 질서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하지만 많은 그림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홍랑은 제가 그려준 초상화를 평생 간직했습니다. 늙어서 기방을 떠날 때도 그 그림만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람이었다는 증거예요. 기생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이었다는. 그녀가 죽을 때 그 그림은 그녀와 함께 묻혔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유언이었습니다. 일무는 제가 그려준 그림을 다른 기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요. 기생이 아니라 시인으로, 음악가로, 예술가로. 그 그림은 기생들 사이에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신들도 사람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 이름은 점차 잊혀졌습니다. 신윤복이라는 화원이 있었다는 것, 그가 파격적인 그림을 그렸다는 것,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졌습니다. 100년이 흘렀습니다. 조선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제도는 그대로였고, 기생들은 여전히 천민이었고, 여자들은 담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양반과 규수가 몰래 글을 배웠습니다. 어떤 기생이 시를 써서 발표했습니다. 어떤 농부가 자신의 땅을 요구했습니다. 작은 변화들, 눈에 띄지 않는 변화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 그리고 200년이 흘렀습니다. 조선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신분제도가 폐지되었고, 여성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자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학자가 오래된 창고에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윤복의 작품인가? 학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설로만 들었던 신윤복의 그림들, 그것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림들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그림이 200년 전에 그려졌다고? 여성을 이렇게 당당하게 그렸다니. 기생들의 삶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사람들은 제 그림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200년 전의 그림이었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인간의 가치가 달라지는가? 여성은 왜 담장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가? 권력자들의 위선은 왜 용서받는가? 제 그림들은 박물관에 전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보러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동했고, 어떤 이들은 불편해했고, 어떤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예술이 아니라 선동이다. 아니다. 이것은 진실을 담은 기록이다. 논쟁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의문을 품게 하는 것. 한 여성 화가가 제 그림 앞에서 울었습니다. 이것을 보세요. 200년 전에 이미 누군가는 알고 있었어요. 여성도 예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생도 사람이라는 것을, 신분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녀의 눈물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제 그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현대에 이르렀습니다. 제 그림들은 이제 국보가 되었습니다. 교과서에 실렸고, 연구되고, 논의됩니다. 신윤복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최고의 풍속화가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저를 단순히 기생들의 아름다움을 그린 화가로, 에로틱한 그림을 그린 파격적인 예술가로.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것을 위해 붓을 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이게 하려 했습니다. 없는 것처럼 취급받는 존재들을 기록하려 했습니다. 역사에 남지 못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화폭에 새기려 했습니다. 제 그림 속 여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담장을 넘고 그네를 타고 연못가를 걷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고 당당하게 시선을 마주합니다. 제 그림 속 기생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단순한 대상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꿈꾸는 인간입니다. 시를 읽고, 악기를 연주하고, 사랑합니다. 제 그림 속 사람들을 보십시오. 양반도, 기생도, 농부도, 상인도, 모두 똑같은 인간입니다. 신분이 다르지만 존엄성은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진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아직도 세상은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림은 아직도 필요합니다.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질문으로서. 당신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제 그림들이 그 질문을 던집니다. 2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보일 거라고. 언젠가는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언젠가는 신분이나 성별이나 계급이 아니라 오직 인간으로서만 평가받을 거라고. 그날이 오기까지 제 그림들은 계속 말할 것입니다. 여기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을 바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신윤복은 과연 남자였을까? 이것이 현대 학자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 정체성에 대한 의문.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 질문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 신한평의 기록에는 아들이 있다고 적혀 있지만 구체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도화서의 명부에도 신윤복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다른 화원들과는 달리 상세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그림들,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다릅니다. 다른 남성 화가들이 그린 여성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홍도의 그림 속 여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풍경의 일부입니다. 장식적이고 이상화되어 있고 멀리서 바라본 대상입니다. 하지만 제 그림 속 여성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주인공입니다. 카메라는 그들의 시선에 맞춰져 있고 그들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왜 저는 여성을 그렇게 그렸을까요? 어쩌면 저는 여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자의 이름으로, 남자의 옷을 입고, 남자로 살았지만 실은 여성이었을지도. 조선시대의 여성이 화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재능이 있다면, 만약 그림을 그리지 않고는 살 수 없다면, 유일한 방법은 남자로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신한평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딸이 아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묵인했습니다. 딸의 재능을 꺾을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남자로 도화서에 들어갔습니다. 남자들 틈에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로 말하고 남자의 걸음걸이로 걸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기방으로 갔습니다. 왜?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유롭게 살 수 없는 사람들, 재능이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기생들을 만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들 앞에서는 가면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인 척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홍랑이 제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화원님은 다른 남자들과 달라요. 화원님의 눈빛에는 이해가 담겨 있어요. 동정이 아니라 공감이요. 그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사실은 여자라고, 당신들과 같다고? 그래서 저는 그림으로 말했습니다. 여성의 시선으로 여성을 그렸습니다.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구경거리가 아니라 인간으로. 월화정인의 여성을 보십시오. 그녀는 기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담장 너머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쟁취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단오풍정의 여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통제된 움직임이 아니라 자유로운 몸짓을 하고 있습니다. 치마가 날리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청금상년의 여성을 보십시오. 그녀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드러내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이것은 남성의 시선이 아닙니다. 여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대상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시선. 하지만 저는 끝까지 비밀을 지켜야 했습니다. 만약 들통났다면 저는 즉시 도화서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아니,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자로 위장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조심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걸음을 크게 하고, 감정을 숨겼습니다. 완벽한 남자로 보이기 위해. 하지만 그림만큼은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림 속에서만큼은 진짜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도화서에서 쫓겨났을 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더 자유롭게 그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성 화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 남자로 살았습니다. 떠돌이 화가로, 이름 없는 화원으로. 하지만 그림만큼은 계속 그렸습니다. 여성의 시선으로, 여성의 마음으로. 제가 가르쳤던 그 소녀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그림을 가르쳤던 아이.
그 아이에게 저는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나는 사실 여자란다. 소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할머니의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자만이 그렇게 그릴 수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할머니께서 숨기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성별이 아니라 그림이니까요. 소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무엇을 그렸느냐였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여성을, 기생을, 평민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감정을, 그들의 존엄성을, 그리고 제 자신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성이지만 남자로 살아야 했던, 재능이 있지만 인정받을 수 없었던,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았던, 어쩌면 그래서 더 잘 그릴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현대의 학자들은 여전히 논쟁합니다. 신윤복이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것은 제가 그린 그림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들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제 그림들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아직 완전히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존재하지만 무시당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있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제 그림들은 계속 말합니다.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 남자로 살아야 했던 것도, 도화서에서 쫓겨난 것도, 떠돌이로 죽은 것도.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했으니까요. 제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렸으니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했으니까요. 붓으로, 그림으로, 색깔로. 그것이 바로 예술가의 역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하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는 것들을 화폭에 새기는 것. 그리고 저는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제 그림들이 그 질문을 던집니다. 답은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본다면, 진심으로 듣는다면,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았던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200년 전에 시작했던 혁명입니다. 붓으로 시작한 조용한 혁명. 아직 끝나지 않은 혁명. 여러분의 손에 이어질 혁명. 신윤복의 그림들은 박물관에 있지만 신윤복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이게 하려는 모든 이들 속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으려는 모든 이들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는 이들과 함께하려는 모든 이들 속에서, 그것이 바로 제가 남긴 유산입니다. 그림이 아니라 정신, 작품이 아니라 태도, 예술이 아니라 용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용기, 말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말하는 용기, 질서를 깨뜨릴 수 있는 용기, 진실을 그릴 수 있는 용기. 저는 그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그림들이 남았으니까요. 제 메시지가 전해졌으니까요. 제 정신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제 붓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볼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목소리는 들릴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성별이 무엇이든, 계급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조선의 19금 화가 신윤복이 평생을 바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여기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